안녕하세요. 배은망덕한 사람의 끝을 제대로 보게 됐던 4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주변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건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그렇게 늘 바라기만 하고 주는 건 없는 사람의 말로는 생각보다 처참했습니다. 바로 이 일을 겪은 사람은 저희 남편과 시숙이었는데요. 반대로 전 인생에서 큰 행운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들께 제대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제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기 전에 꼭 말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저희 부모님의 결혼 생활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어른을 공경하고 효를 다하는 그런 효자, 효녀셨습니다. 엄만 시집 오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평생을 사셨고, 나중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나이가 드셨을 땐 직접 집으로 모시고 와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시고 사셨어요. 솔직히 저희 할머니는 좀 성격이 꼬장꼬장하신 편이었어요. 입맛도 엄청 깐깐하신데 목소리도 크셔서 동네에선 심술궂은 할머니로 유명할 정도였답니다. 그런 할머니도 엄만 늘 항상 웃으며 대하셨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나서 고등학생 땐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셨는데 그땐 이른 새벽부터 밥이 없다며 할머니가 고래고래 소리를 치신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온 가족이 깨어나게 됐었어요. 그때도 엄만 짜증 한 번 없이 할머니에게 말하셨습니다. 야, 밥 줘. 왜 밥을 안 줘? 밥 달라고, 밥. 아유, 우리 어머님 배고프셨구나. 어머님, 제가 얼른 밥 차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싫어. 지금 줘, 지금. 지금 주라고. 아유, 많이 배고프신가 보네. 어머님, 그럼 이거 사과 하나만 드시고 계셔보세요. 후딱 국만 끓이면 되니까 잠깐만 기다리시고요. 그렇게 엄만 할머니를 달래고서 서둘러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볼 때마다 사실 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짜증 한 번, 화 한 번 낼 법도 한데 엄마 늘 최선을 다해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그렇게 정성으로 할머니를 모시고 할머니가 하늘로 떠나셨을 땐 엄만 정말 많이 우시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까지 모시고 와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살았는데 전 그런 엄마 아빠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전 그렇게 효를 다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부모님의 모습을 가까이에서 자연스럽게 보며 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에게 이런 행운이 왔을지도 모르겠네요. 전 20대 후반 3년의 연애 끝에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대학 동기의 동창이었던 남편과 일찍 사회생활 시작할 때부터 연애를 했었고 30대가 되기 전 결혼하자고 약속을 했었죠. 사실 남편은 더 일찍 결혼을 하고 싶어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본인의 집에서 독립을 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워낙 시부모님이 자식들에게 엄하셔서 결혼이 아니면 독립을 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은 절 더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진아,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우리 부모님 너 힘들게 하면 그거 하나만큼은 내가 제대로 막아줄 거야. 그건 걱정하지 마. 솔직히 나도 성인 돼서까지 아버지한테 엄청 혼나면서 지냈거든. 우리 아버진 실수라는 건 아예 용납도 안 되시는 분이셔. 진짜? 아, 나 결혼하면 매일 눈물바람인 거 아니야? 에이, 아니야. 그냥 우리 부모님이 보통 아니라는 것만 알아도 그래도 너한테 함부로 못하시게 내가 잘 단둘이 할 거야.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형수님한테는 함부로 못하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런 말을 듣다 보니 저 역시 결혼하고 만만치 않은 시집살이 겪는 건 아닐까 걱정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 제가 예상했던 상황은 전혀 없더라고요. 오히려 시부모님이 며느리를 너무 예뻐하고 아끼는 분들이었답니다. 자식들에겐 엄하고 냉정하셨지만 며느리에겐 한없이 좋은 분들이더군요.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댁에 갔는데 시부께서 갑자기 절 집 베란다로 슬쩍 부르신 적이 있었답니다. 뭔가 해서 제가 가보니까 시부가 제 손에 무언가를 쥐어주시더라고요. 봤더니 대본감이더라고요. 아가, 너 이거 좋아한다 그랬지? 글쎄 시장을 갔더니만
이제 막 대본감이 나온다더라. 아직 시가 일러서 그런가 맛이 좋은지 아닌지 모르겠구나. 일단 네가 한번 먹어봐. 맛있다고 하면 집에 갈 때 가지고 가고. 네? 아버님, 이거 주시려고 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 내가 이거 딱 보자마자 둘째 네가 딱 생각나지 않겠냐? 몇 알 없으니까 일단 너부터 먹어. 시부께서는 어딜 가더라도 맛있는 음식 있으면 형님과 저, 그리고 어머님을 먼저 떠올리시곤 늘 저희 몫을 챙겨오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시모도 얼마나 저에게 잘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살림이라곤 하나도 모르는 새색시였던 저에게 반찬도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고 제가 잘 먹는 반찬은 더 신경 써서 싸주시기도 했어요. 미진아, 봐라. 멸치볶음은 한번 이렇게 덮어가지고 만들면 좋아. 비린내도 날아가고 바삭바삭해져서 식감도 좋아지거든. 이렇게 한번 후라이팬에 덮어가지고 하면 된단다. 어렵지 않지? 네, 어머님. 근데 제가 할 땐 영 이 맛이 안 나더라고요. 어머님이 해주신 반찬은 엄청 맛있는데 제 건 손이 안 가는 거 있죠? 다 그렇지 뭐. 아니,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여러 번 해보고 그러면서 자기 입맛에 맞춰서 만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어렵거들랑 언제든지 나한테 만들어 달라 그래. 반찬이야 100번이든 1000번이든 해줄 수 있지. 이렇게 따뜻한 시부모님 덕에 전 너무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답니다. 저흰 결혼하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2년 터울로 낳았고 전 아이들을 낳고 육아휴직 후 바로 복직을 해 맞벌이를 했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니 정말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갈 때가 많았는데 시부모님은 그런 절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애들이 어릴 땐 낮에 오셔서 아이들을 봐주셨고 어린이집에 보내기 시작하면서부턴 등하원까지 도와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따뜻한 시부모님께서 딱 냉정해지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자식들이 무언가 잘 못했을 때였죠. 한 번은 남편이 회식을 하고 만취 상태로 길거리에서 잠들었다가 경찰에 연락을 받았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사실을 아시고선 시부께서 정말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혼자도 아니고 처자식까지 있다는 놈이 밖에서 그러고 돌아다녀? 네가 그럼 니처럼 애들 어쩔 거야? 가장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살아야지. 술을 그렇게 퍼마시고 조조도 못하면 어쩌겠다는 거야? 어? 아버지, 죄송해요. 네가 아직도 20대 팔팔한 나이인 줄 알아?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으면 그만큼 무거운 책임감 가지고 살아야지. 어떻게 네가 그런 일을 벌여? 창피한 줄 알아? 앞으로 내 얘기에 또 이런 일이 있다고 들리기만 해봐 어디. 아주 그냥 가만히 안 둘 거야. 늘 따뜻하고 인자하게 웃어주시는 시부께선 남편의 실수 앞에선 세상 냉정하고 차가운 분으로 돌변하시더라고요. 그런 시부에게 남편은 쩔쩔 맬 때가 많았고요. 시숙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희보다 5년 먼저 일찍 결혼했던 시숙과 형님은 아들 하나를 낳고 마찬가지로 맞벌이를 했습니다. 그래도 나름 시숙은 사업을 했고 남편은 중견기업에서 일을 했는데 돈을 둘 다 잘 벌기도 했지만 그만큼 잘 세워나가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시숙과 남편은 호황된 꿈들을 꾸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렇게 쓸데없는 정보들을 섣불리 믿는지 자꾸만 주변을 사라는 투자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하곤 했습니다. 결혼 5년 차쯤엔 그것 때문에 큰 사건 하나가 벌어지기도 했죠. 바로 시숙과 남편이 둘이 작당 모의를 해서 한 회사에 투자를 했다. 투자금을 싸그리 날린 거였습니다. 형님은 전세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고 돈을 모았는데 그 돈도 날리게 되고 저희 역시 차곡차곡 모아둔 돈을 날리게 됐었어요. 그때도 시부께서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모릅니다. 시숙과 남편을 부르시고선 호되게 혼을 내셨어요. 이 모질 같은 것들, 아유 어떻게 상의도 없이 투자를 해, 투자를. 니들이 지금 혼자 살고 있는 거야? 그 돈을 어쩌자고 니들 마음대로 써. 한 명도 아니고 둘씩이나. 아버지, 저희도 몰랐다고요. 듣기론 진짜 크게 계약도 하고 그랬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될 줄은 정말 저희도 몰랐어요. 모르긴 뭘 몰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서 투자를 했겠지. 니들은 도대체 제대로 아는 게 뭐야? 조용히 착실하게 돈 벌면서 가정을 지켜야지. 어떻게 일확천금만 바라고서 살 수가 있냐 이 말이야. 앞으로 이거 어쩔 거야?
우리 며느리들은 무슨 죄고? 또 자식들은 무슨 죄냐고? 어디 입이 있거들랑 얘기해봐. 아휴, 그게, 그것 봐라. 아무런 대책도 없이 저질러 놓고선 지금 누구한테 몰랐다고 해명을 해.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다 생각해둬야 하는 거지. 이러니 내가 니들한테 화를 안 낼 수가 있겠어? 니들 믿고 사는 가족들한테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질러? 다른 건 몰라도 이 일 니들이 알아서 다 해결해. 우리 며느리들 힘들게 하지 말고 사고치 니들 둘이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러자 시숙과 남편은 쩔쩔매며 시부께 부탁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요? 해결할 수 있었으면 아버지한테 얘기도 안 했죠. 저랑 세연이랑 진짜 처음엔 잘 살아보려고 투자한 거예요. 네? 투자 잘 되면 우리도 좋지만 엄마 아버지한테도 잘해드리려고 그런 거라고요.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이번에 집 사면서 계약금 건 거 그거 날릴 수 없잖아요. 맞아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대로 안 알아보고 투자한 거 진짜 잘못했어요. 한 번만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긴 뭘 도와줘. 난 절대 못 도와줘. 니들이 안지 니들이 해결해야지. 지금 어디서 도와달라야. 못 도와주니까 가라. 니들이 알아서 하고 가라고. 그렇게 시수가 남편이 애걸복걸 빌어봤지만 시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시부를 설득한 건 다름 아닌 시모였어요. 사실 시어머니는 시부의 가장 큰 약점 중 하나였습니다. 세상 냉정한 시부께서도 시모의 말 한마디면 스르르 녹아내리시곤 했습니다. 그날도 시수가 남편을 시부가 내쫓자 시모께서 시부에게 얘기를 하시더군요. 여보,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떡해. 그래도 자식이 진 사고인데 우리가 좀 도와주는 건 어떨까? 어차피 쟤들이 해결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 며느리들이 같이 감당해야 할 텐데 난 그건 싫어. 아니 그래도 지들이 친 사고를 알아서 해결해야지 뭘 어쩌자고. 애들 주려고 했던 재산들 우리 미리 좀 앞당겨서 줍시다. 그러면 일단 수습은 될 것 같은데. 아휴, 당신 그래도 괜찮겠어? 남들은 재산은 눈 감기 전까지 꽉 쥐고 있어야 한다는데 그래도 정말 괜찮겠냐고. 어쩔 수 없지 뭐. 일단 자식들부터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시모의 설득으로 시부는 원래 나눠주려고 했던 재산을 일찍 자식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사건을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시수가 남편이 처음엔 정말 고마워하고 잘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평소엔 쩔쩔매던 시수가 남편이었는데 그래도 나름 시부와 잘 지내보려고 살갑게 대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랑 목욕이나 가실래요? 오랜만에 제가 등 밀어드릴게요. 무슨 목욕탕이야? 됐다. 니들이나 가거라. 에이, 왜요? 형이랑 저랑 같이 가셔서 땀도 빼고 시원하게 목욕도 하시면 좋잖아요. 얼른 일어나세요. 오랜만에 저희 부자들 목욕탕 가자고요. 그렇게 큰 사건을 겪고 난 이후 시댁 분위기는 그래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시모는 시부가 툴툴댈 때마다 장난삼아 늘 하는 말이 있었어요. 아유, 여보, 애들이 가자는데 얼른 쫓아가. 좋으면서 왜 이렇게 싫은 척일까? 당신 애들한테 그렇게 차갑게 굴면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아주 뒷방 늙은이 신세 면치 못한다니까. 아이, 당신까지 왜 그래? 나야 뭐 당신 있으니까 상관없지. 어머머, 내가 언제까지 당신 곁에 있을 줄 알고. 나 없으면 당신 찬밥 될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잘해야지. 그리고 언제까지 당신이 건강할 줄 알아? 그러니까 애들한테 좀 잘해요, 잘해. 아니, 내가 뭘 못한다고. 난 그냥 자식들 잘 살라고 조언해 주는 거야, 조언. 아이고, 2번 조언해 줬다간 아주 자식들 눈에 눈물 나게 생겼네. 사실 시모께선 시부가 왜 이렇게 자식들에게 냉정하게 구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한참 시부가 남편에게 화를 많이 내셨을 때도 저에게 시모가 얘기하신 게 있었답니다. 둘째야, 세연이한테 아버지가 너무 엄하게 굴어서 섭섭하지? 네가 말은 안 해도 섭섭하고 서운할 거라고 생각한다. 아니에요, 어머님. 남편이 잘못해서 혼나는 건데요, 뭘. 남편이 잘했으면 분명 아버님도 혼 안 내셨을 거잖아요. 그렇게 말해주니 고맙다.
네 시애비가 겉으론 그렇게 냉정해 보여도 속은 누구보다 여린 사람이야. 그렇게 화를 내고 나면 밤새 잠도 못 자고 고민하고 앉아있는 양반이라고. 우리 아들들이 워낙 어릴 때 사골 이리저리 치다 보니까 네 시아버지도 자기라도 바르게 잡아주려고 잡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됐구나. 섭섭하겠지만 네 시애비 마음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것만 좀 알아다오. 전 시모의 말을 들으며 참된 부모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시숙과 남편은 정말 이런저런 사고를 많이 쳤었어요. 저와 결혼하기 전부터 남편은 대출을 받아 엄청 비싼 외제차를 사고 그걸 감당 못해 시부가 해결해 준 적도 있었고, 시숙은 결혼 초반부터 투자한답시고 목돈을 날린 적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허구한 날 사고만 치는 아들들 때문에 시부도 나름대로 아들들 정신 차리게 하려고 냉정하게 군 거였는데 아들들은 그 마음을 모르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제가 결혼한 지 8년 정도 되었을 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시모가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은 거였어요. 이미 암세포가 온몸 여기저기 퍼져서 손을 쓰기도 힘든 상황이었고요. 병원에선 1년을 넘기기 힘들 것 같다는 시한부 판정까지 내렸죠. 그 소식이 들려오고서 누구보다 절망을 하신 건 바로 시부였습니다. 병원에서 어떻게 조치할 바가 없으니 집에서 생활하며 간간히 병원을 다녔는데 시부는 항상 시모의 손을 꼭 잡으시곤 함께 병원을 오고 가셨어요.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도 시부는 오로지 시모와의 동행을 고집하셨고요. 아버님, 오늘은 제가 어머님 모시고 병원 다녀올게요. 오늘 비가 많이 와서 길도 미끄럽고 기온도 떨어져서 추워요. 그러니까 아버님 집에 계세요. 아니다. 내가 가야지. 내가 가야 마음이 놓여서 그래. 내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자꾸나. 그렇게 같이 병원에 동행하면 시부께선 시모가 목이 마르진 않는지 어디가 불편하진 않는지 누구보다 살뜰하게 시모를 챙기셨습니다. 그런 시모께서 마지막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셨을 땐 모든 식구들이 절망에 빠졌었어요. 그런 와중에 시모는 시부 걱정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보, 이젠 자식들한테 못난 모습 보여주지 말고 애들한테도 잘해줘요. 언제까지 당신 이렇게 건강하게 있을 수 있겠어. 나 없으면 이제 누가 당신 돌봐. 그러니까 애들한테 좀 잘해줘요.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진짜죠? 여보 나 걱정 안 해도 되지? 당신이 먼저 잘하면 애들도 분명 잘할 거야. 끝까지 그렇게 시부의 걱정만 하시던 시몬, 암 판정을 1년도 채 버티지 못하고 하늘로 떠나시게 됐습니다. 장례식은 통곡과 오열 속에 진행이 되었어요. 형님과 전 시모와의 이별이 너무나도 슬프고 괴로웠습니다. 특히나 시부께선 장례식 내내 시모의 영정사진만 바라보며 그렇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께선 시숙과 형님 그리고 남편과 절 시댁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더니 깜짝 놀랄 얘기를 하셨어요. 바로 재산을 나눠주시겠다는 거였습니다. 네 엄마 떠나고서 보험금이며 재산이 좀 있는데 그거 미리 좀 나누자꾸나. 그렇게 하라고 불렀다. 누구 한 명 더 받고 덜 받고 그런 거 없이 똑같이 나눠줄 테니 그리 알거라. 아버지, 진짜 재산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한 게 가족끼리 행복하고 화목하게 지내라는 거였어. 그러니 니들도 마지막 엄마 부탁 꼭 들어줬으면 좋겠구나. 그렇게 시부께선 정말로 시모의 마지막 말을 듣고선 자식들에게 모든 걸 내어주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부의 마음을 알고선 시숙과 남편의 태도가 바뀌더라고요. 한 번은 다 같이 모여서 밥을 먹는데 남편이 뜬금없이 꺼낸 얘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차를 바꾸겠다는 거였어요. 아버지, 저 이번에 차 좀 바꾸려고요. 애들도 좀 커가고 아내랑 출퇴근하는 것도 문제고 아무래도 차 한 대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 애들도 크고 그러니 좀 큰 차가 필요하긴 하겠구나. 필요한 거 사야지. 그래서 말인데 아버지가 저희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제 친구가 딜러 한 명 있는데 이번에 큰 SUV 뽑으면
할인도 많이 받고 혜택도 많다고 해서요. 근데 당장 제가 목돈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가 좀 도와주세요. 네? 그러냐? 그래, 일단 아버지가 생각 좀 해보마. 아이,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저주차고 사는 것도 아니고 애들이 아내 위해서 사는 건데 힘 좀 써주세요, 아버지. 알았다, 알았어. 그럼 어디 한번 알아보고 아버지한테 말해다오. 처음엔 남편의 말에 저도 좀 깜짝 놀랐습니다.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부께서 그렇게 차를 사는데 돈을 보태주시니 이 남편이란 놈이 한 짓이 어떤 건지 아시나요? 차는 중고로 사놓고 나머지 돈으론 자기가 그렇게 사고 싶던 골프채를 산 거였습니다. 그걸 알고서 제가 화를 냈더니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하더라고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 아버님이 우리 가족 차 사라고 한 건데 왜 그 돈으로 골프채를 사? 그런 말 없었잖아. 솔직히 우리 차 한 대 더 사는 것도 나랑 한 번 얘기했던 것도 아닌데 그 말 꺼내서 어이도 없었는데 당신 애초부터 이러려고 했던 거지? 뭘 이러려고 해. 그런 거 아니거든? 새 차로 사러 가니까 생각보다 너무 비싸기도 하고 뭐 솔직히 차야 뭐 중고로 사도 괜찮잖아. 나도 운동 좀 해보려고 산 거야. 가장이 건강해야 가족이 다 건강한 거니까. 내가 뭐 나 좋자고 이랬겠어? 뭐?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당장 남은 돈 아버님 드려. 왜 거짓말해서 돈을 받아? 거짓말은 내가 뭘 했다고? 차 산다고 해서 차 샀고 남은 돈으로 나 필요한 거 산 건데. 그리고 내가 무슨 처가댁에서 돈 달라 그랬어? 남한테 돈 달라 그랬어? 내 아버지한테 돈 받은 건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정말로 뻔뻔한 남편의 태도를 보며 전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동을 남편만 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저희 시숙 역시 남편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형님이 같이 커피라도 마시자고 연락이 왔는데 만나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시숙도 시부에게 아들 학원비를 보태달라고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학원을 안 보내고 그 돈을 또 홀라당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님은 울분을 쏟아내더라고요. 동서, 나 진짜 어머님 떠나고 아버님이 너무 안쓰러워서 안 되겠어. 어떻게 아들이란 사람이 그럴 수가 있어? 아버님이 가족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줄 알면서 어떻게 저래? 형님,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남편 하는 거 보면 진짜 자식 키우기 무섭다니까요. 이러다 아버님 아시면 충격받으실까봐 걱정이에요. 그렇게 형님과 제가 걱정하는 줄 아는지 모르는지 시숙과 남편은 허구한 날 돈이 필요하면 시부께 달려가 부탁하고 또 애원하곤 했습니다. 아무리 저와 형님이 뜯어말려봐도 그 두 사람은 본인 부모한테 받는 건데 무슨 문제냐며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그즈음 또다시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시부가 자꾸만 기운이 없으시고 몸살이 나고선 잘 낫지 않아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했는데 남편과 시숙은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보, 요즘 아버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병원에 좀 모시고 가는 게 어때? 그래도 당신이 아들이니까 당신이 가서 한번 같이 검사라도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에이, 아버지가 뭐가 건강이 안 좋아. 튼튼하시기만 한데. 그리고 아버지도 괜찮다는데 뭐가 문제야. 괜찮어. 아니야. 내가 보기엔 어디가 좀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내가 아버님께 말씀드려도 싫다고만 하시고 당신이 좀 설득해봐. 어? 아유, 됐어. 아버지가 싫다는데 뭔 병원이야. 그냥 냅둬. 사실 그때쯤 시부께선 매일같이 시모가 잠들이는 납골당을 방문하시고선 내내 눈물을 쏟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기력도 잃고 기운도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 저희 너무나 걱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부께 조심스럽게 얘기를 한 적도 있었답니다. 아버님, 어머님 뵈러 가시는 건 좋은데 요즘 너무 기운이 없어 보이셔서 걱정이에요. 식사는 잘하고 계시죠? 아버님이 자꾸 기운 없고 슬퍼하시면 어머님도 지켜보시면서 마음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힘내셔야죠. 그래, 그래야지. 그런데 자꾸 보고 싶은 걸 어떡하니? 네 시어머니 생각이 자꾸만 나는구나. 후회만 되고 눈물만 나와.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도 시부의 건강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형님이 병원에 모시고 가려고 해도 시부는 한사고 괜찮다고만 하시고 거기다 자식인 시수가 남편은 그냥 놔두라고 하니 어떻게 할 방도가 없더라고요. 그러다 시부의 건강 상태가 더 심해지면서 결국 생활마저 불편한 지경이 돼서야 뒤늦게 병원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시부는 희귀병 중 하나인 백혈병에 걸리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시부께선 급하게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었어요. 진단을 받았을 때 이미 건강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아 옆에서 간병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꺼내자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전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었네요. 여보, 아무래도 아버님 간병이 좀 필요할 것 같아. 혼자 지내는 것도 힘드시고 우리 둘 다 일을 하니까 간병인을 고용하는 건 어때? 그래도 지금 열심히 치료받고 그러셔야 하는데 누가 옆에 있어야 하잖아. 간병인? 당신 장난해? 하루 간병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아직 혼자서 거동도 가능하시잖아.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써? 그러다가 넘어지셔서 어디 부러지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아버님 거동 불편해지셨고 혼자 식사도 힘드셔. 그러니까 옆에서 좀 도와드릴 간병인 좀 고용하자. 그래야 아버님도 좀 나아지시지. 아이 됐어. 돈 없다니까? 그게 무슨 한두 푼인 줄 알아? 그냥 신경 쓰지 마. 아버지 알아서 하실 거야. 안 그래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당신까지 뭘 그렇게 신경 쓰는 거야? 아유 됐어. 놔둬. 정말 어떻게 남말하듯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도 자기 아버지인데 한 번씩 들여다볼 만도 한데 남편은 시부를 보러 잘 가지도 않았습니다. 남편뿐만이 아니었어요. 시숙 역시 시부를 보러 가지 않더라고요. 오로지 저와 형님만이 시부를 보러 가며 챙겨드리고 간병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가 막힌 건 남편의 태도였어요. 남편 오로지 본인에게만 돈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심지어 애들한테까지 아끼면서요. 그때쯤 저희 애들도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남편은 애들 학원비를 굉장히 아까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애들 학원 좀 끊어. 내가 보기엔 학원 보내는 거 그거 너무 낭비인 것 같아. 뭐? 학원은 뭐 여러 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애들 가고 싶다는 거 하나씩만 보내주고 있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학원이라도 가야 애들이 우리 끝날 시간 비슷하게 집에 오는 거잖아. 그럼 애들 혼자서 집에 두라고? 아이 나이가 몇인데 혼자서 집에 못 있어. 당신이 그렇게 애들 감싸가두니까 애들이 안 크는 거야. 학원 다닌다고 뭐 똑똑해질 것도 아니고 공부하려고 하면 학원 안 가도 다 집에서 알아서 공부해.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 학원 싹 끊어. 생활비도 좀 아껴 쓰고. 남들은 다른 건 아껴도 자식들에게 쓰는 돈만큼은 최후까지 건들지 않는다는데 이 남편이란 놈은 제일 먼저 가족에게 쓰는 돈부터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식비에도 간섭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데 남편이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짜증을 내기 시작하더군요. 당신 대체 장을 어떻게 보는 거야? 무슨 채소들 이렇게나 많이 사? 우리가 뭐 부자야? 고긴 뭘 이렇게 많이 사고? 이거 다 먹긴 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애들 성장기야. 그것도 부족하다고. 왜 갑자기 냉장고 열어서 안 하던 잔소리를 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생활비가 넉넉한데 모이는 게 없어서 뭔가 해서 살펴보는 거야. 근데 내가 보기엔 우린 너무 쓸데없이 쓰는 게 많은 것 같아. 당장 그 장 보는 것부터 좀 줄여. 뭐? 이젠 하다 못해 먹는 것까지 줄이라는 거야? 애들이 다 큰 성인도 아니고 이제 막 자라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고 있어? 먹는 거 줄이고 싶으면 당신 그 소주 사고 맥주 사고 그러는 것부터 좀 그만해. 그럼 되겠네. 아니, 그걸 왜 건드려? 내 유일한 휴식처인데. 내 건 건들지 말고 제발 다른 식비 좀 줄이라고. 알았어? 밖에서 힘들게 돈 벌어오는데 가장 대우도 안 해주고 이게 뭐 하는 거야? 남편은 정말 내로남불의 끝판왕이었습니다. 본인은 회사 일이 스트레스를 받으니 집에서 마시는 술도 아끼지 않고 펑펑 사야 되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게임기도 꼭 사야 하고 심지어 취미로 골프도 꼭 쳐야 하는 사람이었어요. 대신 다른 곳에서 쓰는 돈은 무척이나 아까워했고요.
애들 학원비뿐 아니라 애들 옷이며 신발 사는 돈, 가족들 식비까지 대놓고 아까워할 때가 많았죠. 자기가 쓰는 건 가장으로서 써야 하는 당연한 돈이고 저에게 드는 돈은 쓸데없이 쓰는 거라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점점 남편에 대한 정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형님 역시 시숙과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와중에 시부의 건강 상태는 점점 나빠지게 됐고 정말 혼자 생활이 힘드실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과 시부 병원비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데 진짜 기가 막힌 말을 남편이 꺼내더라고요. 제가 병원비며 이것저것 알아보고 남편에게 얘기를 하자 남편은 조용히 생각을 하더니 갑자기 제게 좋은 방법이 있다고 말을 한 게 있었답니다. 전 남편 입에서 나온 얘기를 듣고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아버지랑 이쯤에서 연 끊자. 어차피 나 아들로 생각하지도 않고 부족하다고만 하셨는데 오히려 잘 됐지 뭐. 부족한 아들이 끝까지 모셔봤자 뭐 아버지 마음에 들겠어?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떻게 아버님이랑 연 끊겠다는 소리가 나와? 당신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야? 아버님 재산도 계속 나눠주시고 당신 많이 도와줬잖아. 그건 생각도 안 해? 아, 연 끊으면 당신도 좋을 거 아니야. 누군 시댁이랑 연 끊고 싶은 난리라는데 당신은 왜 그래? 뭐 착한 척 하는 거야? 그럴 필요 없어. 나도 어차피 아버지 지긋지긋했고 쌓인 게 많았어. 이왕 이렇게 된 거 아버지랑 연 끊고 살자고.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 몰라도 아버님한테 그러면 안 되지. 하늘에 계신 어머님이 얼마나 놀라시겠냐고. 지금 제정신이야? 아이 그럼 당신 모시고 살던가. 자식인 내가 싫다는데 당신이야말로 주제넘는 소리 좀 그만해. 그렇게 모시고 싶으면 당신이 모시고 살아. 난 전혀 그럴 생각 없으니까. 그러더니 방으로 홀랑 들어가 버리는 남편의 뒷모습을 보면서 전 너무나도 기가 막혔습니다. 안 그래도 그동안 남편의 행동은 정말 꼴사나웠거든요. 시부가 재산이 있을 땐 그렇게 알랑방귀 끼며 잘하는 척 하더니 몸이 아프고 돈이 많이 들어가게 생기니까 바로 연을 끊겠다고 하는 게 진짜 기가 막힐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던 와중 남편과 결단을 내게 된 사건이 벌어졌어요. 남편과 그렇게 크게 다투고 난 후로 냉전 기간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며칠 여행을 간다고 통보를 하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날 형님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리고선 형님이 하는 얘기를 듣고서 진짜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네요. 동서, 서방님도 여행 갔지? 그 여행 우리 남편이랑 간 거야. 동남아 골프여행 가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알아? 진짜 기가 막혀서 원. 형님, 아주버님이랑 같이 여행 간 거라고요? 골프 여행이요? 아니, 아버님 병원비 아깝다면서 그 난리를 피우던 사람이 여행이라뇨. 서방님도 그랬어? 우리 남편도 아버님이랑 연 끊겠다고 난리도 아니었어. 그런데 갑자기 여행 간다고 가길 내가 여기 쫓아왔는데 골프 여행하면서 여기 아가씨들 옆에 끼고 다니고 있어. 네, 정말 기가 막히게도 동남아 골프 여행을 떠난 시수가 남편은 아주 즐겁게 그곳에서 즐기며 여행을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보통 그렇게 떠나는 골프 여행은 정말 골프만 치러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골프도 치지만 현지 아가씨들과 시간을 보내는 그런 패키지가 또 있나 보더라고요. 형님도 얼마나 시숙과의 갈등이 심했으면 결국엔 쫓아가 현장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증거를 확보했던 겁니다. 결국 그날의 사건으로 형님과 전 시숙과 남편에게 완전히 정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자기 가족들은 돌보지도 않고 본인들 즐기는 거에만 급급한 두 사람에게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고 느껴졌죠. 형님이 먼저 단호하게 이혼을 결정했을 때 저에게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동서, 나 도저히 여기 며느리 못하겠어. 다른 거 몰라도 가정 버리고 딴짓하는 놈들 나 도저히 못 참아. 지금까지 난 참을 만큼 다 참았다고 생각해. 근데 이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동서도 잘 생각해. 지금 이 상황이 올바른 건지. 그렇게 형님이 먼저 이혼을 하고 전 고심을 하다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 사실 고민이 많았는데 저런 아빠 밑에서 크는 것보단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이혼은 사실 생각보다 수월하더라고요. 정말 뻔뻔하게도 남편이란 놈은 이혼을 하자고 하자 오히려 잘 됐다며 자긴 자유를 찾게 됐다고 좋아하더군요. 역시나 내가 잘 선택했구나. 그때 다시 한번 느꼈었네요. 사실 그러면서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답니다. 그건 바로 시부였죠. 남편과 헤어졌으니 이젠 시부와도 남남이 됐지만 병원에 홀로 계실 시부가 자꾸만 눈에 밟히더라고요. 거기다 언젠가부터 시모께서 자꾸만 제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부를 잊지 말라며 꿈속에서도 저에게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과 인연은 끝이 나도 시부한 끝까지 봐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당시 저도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같이 가보지 못했지만 일주일에 적어도 두세 번은 어떻게든 아버님을 만나 뵈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정을 내린 건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형님 또한 시부를 계속 만나러 갔습니다. 형님, 우리 아버님 모시고 유 앞에 갔다 올까요? 아버님, 콧바람 한번 쐬시겠어요? 요즘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더라고요. 맞아요. 동서랑 저랑 같이 유 앞에 꽃핀 것만 보고 와요, 아버님. 그거 보고 오면 한결 기분 좋아지실 거예요. 그렇게 저와 형님은 정말 진심을 다해 시부의 간병을 도왔습니다. 시부께선 그런 저희에게 정말 많이 고마워하셨어요. 건강은 점점 약해지고 나빠졌지만 저흰 희망을 잃지 않고 시부가 퇴원할 날만 기다렸습니다. 가선 시부의 말벗도 해드리고 애들도 데리고 가 보여드리고 근황도 얘기해드리며 시부의 마음이 좋아질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노력을 했었네요. 치료를 받는 동안 시부는 많이 지쳐하셨지만 그래도 저희가 간 날엔 웃기도 하시고 힘을 내시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부께서 저와 형님이 병원에 도착하자 조용히 저와 형님의 손을 끌어 잡으시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미진이, 명연이 우리 집에 시집 와서 고생 많이 했지? 이 시애비가 부족해서 참 미안하구나. 니들한테 멀쩡한 아들들 보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 참 미안하다. 고생만 시킨 것 같아. 내가 니들한테는 할 말이 없어. 아니에요. 저희는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셔서 행복했어요. 이혼했다고 하시니까 많이 섭섭하셨죠? 죄송해요. 아니다. 아니야. 나였으면 진작에 끊어버렸을 건데 니들이 얼마나 가정을 지키려고 애썼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지금까지 어떻게든 가정 지켜보려고 했던 거 정말 고마워. 오히려 내가 미안하지. 그렇게 시부가 진심을 다해 얘기를 하시자 저와 형님은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시부께선 진작에 다 아셨더군요. 자신의 아들들이 얼마나 기회주의자이고 조금만 풀어지면 안 되는 싹수가 노란 자식들임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시부가 더 냉정하게 아들들을 그렇게 대한 거였는데 역시나 아들들은 끝까지 정신 차리지 못한 거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부는 저와 형님에게 더욱 깜짝 놀랄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내가 니들한테 선물 하나 하려고 한다. 그동안 미안한 거 고마웠던 거 내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갚고 싶구나. 네? 선물이요? 갑자기 무슨 선물이요? 우리 집 팔았다. 그거 팔고 나니까 4억이 좀 넘던데 그 돈 니들 둘한테 똑같이 나눠주려고 한다. 이미 법적으로는 다 조치를 해놨으니 니들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 어차피 난 여기서 내 생을 끝마칠 것 같아 정리하려고 했는데 이걸 니들이 받아줬으면 좋겠구나.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집을 파시면 그리고 그 돈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요? 저희 못 받아요. 안 돼요, 아버님. 저희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러지 마세요. 아버님 치료받고 이겨내셔야죠. 그렇게 저희가 난감해하며 거절하자 시부께선 따뜻하게 웃으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못 받아? 받아야지. 나한테 가족으로서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준 사람들이 니들 둘뿐인데 받을 자격 충분히 있어. 자식이라고 둘이 있어봤자 뭐 하겠냐. 애비가 이렇게 아픈데도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걸.
그런 자식은 나도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구나. 난 이제 니들 시애미 곁으로 가고 싶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저희랑 더 오래오래 사셔야죠. 고맙다, 우리 큰며느리. 그리고 둘째 며느리. 부족한 이 시애비 끝까지 이렇게 지켜줘서 정말 고맙고 미안하다. 마지막까지 니들 덕에 내가 호강하며 가는구나. 내가 하늘에 가면 니들이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지 니 시애미한테도 다 얘기해 주마. 그동안 정말 고마웠다. 그렇게 시부께선 눈물을 글썽이며 저희에게 연거푸 고맙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저와 형님은 그런 시부를 보면서 말을 잇지 못했고요. 솔직히 어느 부모가 자식에게 재산을 안 남기고 싶겠습니까? 마지막 남아있는 재산을 자식도 아닌 남에게 넘겨준다는 게 얼마나 마음 찢기고 힘든 일인지 모를 수가 없겠더라고요. 시부께선 그래도 그동안 시숙과 남편에게 여러 차례 기회를 주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린 건 다름 아닌 시숙과 남편이었죠. 어릴 때부터 사고를 한 사고는 다치고 다닌 아들들이 그래도 정신 차리길 바랬던 시부는 그렇게 생애 마지막이 돼서야 모든 희망을 놓으신 거였습니다. 결국 시부께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5년 만에 시어머니 곁으로 가시게 되었어요. 그때가 바로 작년 6월이었답니다. 누가 봐도 강인하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았던 사람이 저희 시부였어요. 그런 시부께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떠났을 때 아이같이 펑펑 우셨던 그 모습은 지금도 기억에서 잊혀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부가 마지막으로 눈을 감으셨을 땐 그 누구보다 평온하고 행복해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장례 치르는 동안 저와 형님은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남편과 시숙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자식으로서 그럴 수가 있는지 끝까지 이해가 되진 않았죠. 그저 저희가 바란 건 하나뿐이었네요. 고통 속에 투병하시며 힘들어하시기도 했지만 지금은 시어머니와 만나 하늘에서 부디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시부께선 재산을 그렇게 저희한테 주시면서 시숙과 남편에겐 유류분 정도의 재산을 남기셨어요. 그러다 보니 법적으로도 다 조치를 취하셔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었고 그렇게 모든 상황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렇게 가족을 등지고 버렸던 전 남편과 시숙의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역시나 배은망덕한 사람의 말로는 처참하더라고요. 시부가 마지막으로 남겨준 그 재산으로 전 남편과 시숙은 또 흥청망청 탕진하며 지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결국 남편은 시숙과 같이 사업을 하겠다며 회사도 그만뒀는데 그만 사업 실패로 둘 다 쫄딱 망해버렸더군요. 지금 전 남편은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빠듯하게 살고 있는지 아주 그냥 불쌍한 척을 다하며 연락이 오는데 정말 웃기지도 않더라고요. 여보, 나 요즘 밥 사 먹을 돈도 없어서 맨날 라면만 먹고 있어. 나 불쌍하지도 않아? 어떻게 한 번을 연락을 안 해? 나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알면 당신 마음 아플 거잖아. 당신이 왜 불쌍해? 돈 있을 땐 그렇게 사람 무시하더니 이젠 돈 없으니까 내가 불쌍하게 봐야 하니? 웃기지 마. 당신이 스스로 그 지경 만든 거야. 누가 만든 게 아니고 당신이 선택해서 만든 거라고. 근데 어디서 불쌍한 척이야? 여보, 왜 그래? 나 그래도 애들 아빠잖아. 애들한텐 이런 걸 보여주기 싫은데 이번에 애들 보러 가고 싶은데 나 멀쩡한 옷이 없는데 당신 돈 좀 보내주면 안 될까? 저기요. 멀쩡한 옷이 아니라 멀쩡한 정신 상태로 애들 만날 생각을 해야지. 정신머리가 글러먹은 아빨 내가 왜 보여주니? 제발 정신 차리고 앞으로 네 인생이나 똑바로 사셔. 양육비도 제대로 안 보내면서 어디서 애들 보려 그래? 참 양심도 없지. 아빠 노릇 제대로 안 하면서 불쌍한 척은. 됐고 양육비 안 보내면 애들 볼 생각도 하지 마. 그러고선 전 냉정하게 남편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참 웃기지 않나요? 본인이 그렇게 가족들에게 생색내고 쓰는 것도 아까워할 땐 언제고 이젠 아빠라면 불쌍한 척 한다는 게 너무 기가 막힙니다. 지금까지 양육비를 안 받은 지는 꽤 됐습니다. 어차피 양육비는 시부께서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전 그냥 앞으로도 평생
전 남편과 얼굴 안 보며 살았으면 좋겠네요. 아마 그게 또 마음도 속도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애들도 이젠 중학생이 됐고 저 혼자 벌어도 충분히 키울 수 있으니 괜히 우리 애들 앞에 나타나 분란만 일으키고 속 시끄럽게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아마 형님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숙은 이혼하고서 사업 실패하고 택시 운전을 하고 있나 본데 그것도 영 수입이 좋진 않은가 보더라고요. 어떻게 형제가 이렇게 똑같은지 자기 돈 떨어질 때마다 연락이 온다며 형님도 시숙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한답니다. 가족을 그렇게 등한시했으면서 참 뻔뻔하지 않나요? 이 뻔뻔한 두 형제가 부디 정신 차려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저와 형님은 서로 왕래도 하고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젠 언니 동생으로 서로 의지하고 연락도 자주 하고 자주 만나기도 한답니다. 이번에 조카가 명문대 입학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같이 모여서 축하 파티도 했습니다. 정말 축하해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소식이. 역시 어릴 때부터 야무지고 똑똑하더니만 좋은 대학도 가고 너무 부럽네요. 부럽긴. 미진이 너도 곧이야, 곧. 고마워. 이렇게 축하 파티도 다 해주고. 내가 미진이 너랑 만나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은지 몰라. 앞으로도 우리 이렇게 행복하게 잘 지내보자. 그렇게 저희들은 자주 만나며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형님과 전 지금의 인연을 계속 이어나가며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혼하고서 정말 저희 부모님은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혼을 한 과정이나 전 남편이 한 행동들을 듣고선 잘했다며 오히려 제 선택을 응원해 주셨어요. 지금은 누구보다 절 많이 지지해 주시고 도움도 많이 주고 계신답니다. 남동생도 마흔이 다 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새로 들어올 올케와도 사이좋게 잘 지내보려고요. 저희 애들도 그저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시부모님도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잘 사는지 하늘에서 지켜보시며 그곳에선 부디 편안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아마 저희 시댁처럼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는 가정도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속사정은 남들이 다 알기 어렵더라고요. 부디 많은 가정의 갈등들이 더 현명하게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남편이나 전 시숙처럼 본인만 알고 이기적인 사람들은 언젠간 남들에게 하는 그런 대우를 자신들도 받게 된다는 걸 꼭 아시길 바랍니다. 뒤늦게 후회하기 전에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깨닫길 바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늘 행복만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